네, 지금 바탕 화면이 PPT 화면이 띄운 게 보이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잘 보입니다. 화면 보이시고요. 네,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먼저 강의를 시작하고 중간에 강의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 주임 교수님 말씀을 또 듣는 거로 그렇게 하고 먼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 양창호 교수입니다. 이렇게 매번 토요일 저녁에 귀한 시간이죠. 이 시간에 몇 시간씩 이 바다나 해양과 관련된 해운, 항만, 물류에 관련된 이런 강의하고 토론을 통해서 지식을 공유하려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참 경의를 표해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이런 노력들이 우리나라 해양, 해운, 항만, 수산, 물류 산업의 큰 발전의 토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제는 알기 쉬운 항만 경제를 했는데 왜 항만 경제를 했는가? 이게 아마 오늘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게 된 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다 저자 전문가 대화 시간에 초청을 받게 된 것이 올 1월 달에 제가 발간한 항만 경제라는 책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기회를 주신 김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재작년이죠. 2019년 10월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직을 마치고 작년에 한 8개월 정도 시간을 걸쳐서 항만경제 책을 출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15년 정도 서강대하고 인천대 대학원에서 항만 물리론을 강의하면서 검토했던 해 논문, 자료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집필을 했습니다. 실은 이 논문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온 마지막 결론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결론은 역시 항만이 내륙이나 배후지하고 연결되는 그런 관문의 역할만 해서는 선사나 화주들에게 선택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화주의 어떤 물리사슬상의 어떤 총비용이나 운송시간 단축 이런 화주의 수송 화물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청취해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항만이 생존할 수 있다. 이것이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받았던 결론입니다. 따라서 항만이 물론 초대형선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고생산성 항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항만에서 수행했던 기존의 일반적인 전통적인 서비스를 넘어서는 서비스, 혁신적인 비고유 사업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됩니다. 항만 경제라는 말은 우리가 주위에서 항만 경제 학회도 있고 항만 경제도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실상 항만을 경제적 단위로 또 경제적 이슈로 풀어보기는 또 정리하기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항만에는 많은 그런 화주나 선사, 물리서비스 제공자, 항만 당국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수요와 공급, 가격 결정, 경쟁, 가치 창출 이런 어떤 경제적 효율성을 또 내야 되는 곳이고요. 이런 이코노미 유니트로서의 항만이죠. 그래서 항만의 실무나 또는 항만 물류로 이해하기보다는 항만 경제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항만 경제 책을 통해서 화주들이 이 항만의 경쟁력을 항만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데서 좀 활용해 주기 바라고요. 또 터미널 운영자들은 화주가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가, 가치 창출을 원한다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얘기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 방향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물론 해운 선사라든지 물류 회사들은 그 항만이 어떤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고
또 화주가 그걸 통해서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가를 또 아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책에서 그 여러 가지 그 결론을 말을 했습니다. 가장 강조를 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물론 뭐 수요, 공급, 가격 결정 이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만 가장 두 가지를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항만이 기능이 화주에 대한 가치 창출이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화주 입장에서 항만은 어떤 무역을 하는 공급사설의 중심 축의 역할을 하지요. 어떻게 보면은 혁신이 필요한, 즉 공급사설이라는 것이 혁신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혁신이 필요하던 공급사설의 한 노드로 화주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는 쉬운데 실제 학문에 들어가 보면 이러한 개념들이 상당히 멀리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따라서 항만을 이용하는 선사나 또는 화주가 항만이 어떤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혁신 방안을 찾아야만이 그 항만이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오늘 이걸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항만은 항만 도시의 고용 창출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강조를 했습니다. 항만과 컨테이너 터미널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신규 항만이 계속 건설되는데 실제로 항만과 터미널은 도시와 단절되고 있어요. 부산항이나 인천항 경우를 보더라도 그 도시의 항만 예산이 전체 예산의 1%, 0.1%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나 항만도시에서는 항만 정책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게 단절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항만도시의 시민들한테 어떻게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좀 검토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뭐 가치 창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항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그 항만이 어떤 공급사설의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중국 우한에서 자전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프랑스 파리로 수출한다고 가정합시다. 해보면 그 자전거를 상해항을 통해서 가지고 나가서 로테르담 항에 수출하는 그런 거를 상상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럴 때 상해항이나 로테르담 항은 이 자전거를 수출하는 회사 입장에서 봐서는 그 무역거래에서 굉장히 공급사설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항만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항만 경제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있어요. 이슈가 있는데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앞으로 항만이 점차 침체될 수도 있고 경쟁이 심해져서 일부는 감소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해운 산업에 대한 영향, 화주에 대한 영향, 그다음에 기술 발전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시간이 되는 데까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산업은 뭐 아시다시피 초대형선이 나오고 있고 얼라이언스가 거대화되면서 해운 산업과 항만의 어떤 협상력이 상당히 비대칭화되고 있죠.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화주는 항만의 궁극적인 이용자가 수출입 화주죠. 그런데 실제로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이 선박회사 선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화주가 이용하고 있는 거고, 그 화주한테 어떠한 경쟁력이나 갖춰줄 수 있을까? 이거가 결국은 항만 경쟁력이 되는 것이다라는 이슈.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물동량을 확보하고 수익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최근 발전되고 있는 많은 스마트 기술이 접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화, 디지털화가 제시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 첫 번째, 해운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형선 뭐 다 아시다시피 초대형선이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현 나왔다시피 지금 15,200에서 18,000, 24,000까지 어떻게 보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선박들도 총 166척이나 좀 운항 중에 있고,
33척이 발주되고 있어요. 2020년 기준으로. 그다음에 이제 파나마 운하가 확장이 됐지만 확장이 된 그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선형, 소위 신파나마스 또는 뭐 네오파나마스라고 그러는데 12,500 이상 되는 15,000 이하 되는 배들도 258척이나 운항되고 있고요. 45척이 발주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만티우 이상 12,500까지 되는 배들도 167척. 그래서 만티우 이상 되는 초대형 선박이 선박량 기준으로 보면 전체 컨테이너 선박량의 36%나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뭐 상당 부분이 초대형 선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초대형선을 이용하는 것은 TU당 운송비를 절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드로리 자료에 의하면 8,000TU가 1,000불의 운송비라고 한다면 18,000TU는 259불밖에 안 되는 거고요. 최근에 나오는 HMM의 24,000TU 선박은 15,000TU에 비해서 TU당 연료비가 13%나 절감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OECD에서도 초대형 산화되면서 자본비, 선비가 총 50 내지 60% 절감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초대형선이 갖고 있는 리스크입니다. 이거를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초대형선이 개별 선사에 초대형선을 건조하는 것은 개별 선사에게는 운송 단위의 비용 절감을 추구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만 이게 모든 선사가 다 동일하게 초대형선을 건조하고 취항시킨다면 결국은 모든 군집 행동으로 나타나서 전기선 산업 전체가 공급 과잉을 가져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는 전략적인 행동이었지만 이것이 군집적 나타났을 때는 산업 전체로 봐서는 공급 과잉을 초래하는 합성의 오류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화주 서비스가 굉장히 리스크해졌다. 즉 화주들은 자기 그 공급사슬 관리를 위해서 인근의 항만에 선박이 작더라도 직기항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선사들은 초대형선을 운항하면서 기항 항만을 한정시킨다든가 그래서 기항 항만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서비스 빈도도 떨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화주가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부응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좀 안고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소위 디스트럭티브 컴피티션이라고 하는 파멸적 경쟁 리스크입니다. 초대형선을 점차 건조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선사가 쓸 수 있는 경쟁 전략은 운임 경쟁밖에 없다는 상태이죠. 이 운임 경쟁밖에 없다는 상태가 결국은 파멸적 경쟁을 가져오게 되고 2015년 6월에는 유럽 항로의 20피터 운임이 200달러까지 떨어지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나타나게 됩니다. 200달러라고 한다면요.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가는 화물 중에서 전자레인지 하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해상 운송비가 500원짜리 동전 하나밖에 안 됩니다. 대단히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러한 초대형성 리스크입니다. 또 다른 것은 얼라이언스입니다.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기선사들이 복수의 여러 항로에 서로 협력하는 건데 물론 이와 비슷한 선박 공유 협정이나 또는 선박 교환 협정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미 FMCA에 보면 39개, 230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의 항로에서만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선사들 저희 얼라이언스가 다른 선사들끼리의 선박 공유 협정도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2M 회원사인 머스크하고 오션 얼라이언스의 CMA, CGM이 미국 중남미 노선에서는 선박 공유 협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복수의 여러 항로에서 비교적 장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이제 얼라이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뭐 아시다시피 얼라이언스는 공동으로 선박과 노선을 공유하기 때문에 소위 안정적인 선대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초대형선이 나오면서 선박의 화물을 충분히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선사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또 상당히 많은 항로들을 확보하지 못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얼라이언스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규모 경제 효과로 운임 경쟁력을 확보하자, 범위 경제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자 이런 것을 갖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얼라이언스는 뭐 2015년까지 4개 얼라이언스로 됐다가 2017년에 3대 얼라이언스로 축약이 됐죠. 물론 2020년까지 이 3대 얼라이언스가 유지되면서 됐지만 계속적으로 M&A와 통폐가 미뤄지면서 현재로서는 2020년에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3대 얼라이언스 선박량 기준으로는 1892만 TU로 정유선 전체 선박량의 82%를 이 세계 얼라이언스가 다 확보하고 있죠. 과점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얼라이언스가 이게 과점 형태로 가면서 얼라이언스의 법적 그런 지위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FMC나 중국의 공무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들, 각국의 경쟁 당국에서는 이런 정기선사 간의 그런 협력을 이것이 경쟁법이나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많은 국가에서는 이 얼라이언스나 아까 말한 선박 공유협정 같은 것들은 경쟁법, 소위 독점금지법의 정밀 감시 대상을 면제시켜주고 있어요. 또는 특별법으로 대체해주고 있거나 그 이유는 항만 간의 선박 운항 항로의 연결성과 운항 빈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것이 굉장히 효율성, 각 국가의 어떤 무역거래 효율성을 제공한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정비선 해운업체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고려해서 허용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싱가포르나 몇몇 나라는 이런 소위 경쟁법 블록으로 면제를 해주고 있고요. 옛날에 우리 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 대부분 한국이나 미국, 중국 등 나라들은 특별법으로 대체를 하고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해운법이나 해운법에 의해서 뭐 된다든가 이렇게 특별법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얼라이언스가 이런 과점적인 시장 지배를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3대 얼라이언스 경우를 보면 아시아 북유럽 항로 같은 경우는 수송력이 98%를 3대 얼라이언스가 갖고 있어요. 아시아 북미 서안 같은 경우도 한 70% 수송 능력을 갖고 있고요. 물론 아시아 왕항 기준입니다. 이만큼 갖고 있으면 이건 뭐 과점 상태가 아니라 거의 독점 상태이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것이 이제 갖고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나요.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얼라이언스 내에 있는 선사들끼리는 어떤 그런 가격 경쟁을 소위 제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감한 정보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항로라든지 빈도, 신뢰성, 투입 선박량 수 이런 것들 조절이 이 얼라이언스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량과 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 지위가 있어요. 이런 지위를 갖고 터미널 운영사에게도 뭐 조달 벙커링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그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얼라이언스 부분은 현재로서는 장점이 많아서 이렇게 허용을 해주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조심해서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초대형 선과 얼라이언스가 화주에 미치는 영향은 좋지 않습니다. 3대 얼라이언스가 개편된 이후에 화주 서비스의 품질이 많이 떨어졌어요. 위클리 서비스를 기준으로 보면은 초대형선이 투입하면서 운항 위클리 서비스 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나타나요. 2010년하고 2019년 한 10년 사이를 비교해 보면 아시아 유럽 항로 같은 경우는 평균 선형이 7,700에서 14,500으로 2배가 늘어납니다. 2배가 커진 거죠. 북미 항로 같은 것도 평균 선형이 2010년에 5,400TU에서 2019년에 8,800TU로 커져요. 즉 선박이 대형화되니까 그 선박의 화물 적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위클리 서비스 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에도 나타났다시피 이 파란 게 유럽 항로인데 유럽 항로에 나왔다시피 이 7,700에서 14,500으로 평균 선형이 올라갔지만 위클리 서비스 항로 수는 2010년에 45개에서 29개로 줄어들어요.
또 북명로도 64개에서 57개로 줄어들고요. 이건 이제 화주에게는 좋지 않은 서비스가 나빠지는 그런 형태죠. 또 얼라이언스를 통해 가지고 그 정규선사들이 그 중복 운항하는 것들을 이렇게 줄이지 않습니까? 소위 네트워크 합리화를 한다 그러는데 이걸 통하면서 항만에 직접 기항하는 그런 노선이 줄어들게 돼요.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2017년 4월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3대 얼라이언스 체제로 바뀐 이후에 아시아 지중해 노선에서 8%, 아시아 미 동안 노선에서 항만에 직접 연결된 노선 수가 13%나 줍니다. 이것도 화주에게 좋지 않은 서비스죠. 더더군다나 항만 지원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 하반기에 평균 지원율이 1.02일이 되는데 이거는 2016년 하반기, 즉 3대 얼라이언스 되기 전에 직전에 0.6보다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선박이 지연이 되고 정시성이 줄어들게 되니까 화주들은 재고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항만에 미치는 영향도 나타나게 되는데 소위 홀더 문제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말씀드린 대로 얼라이언스라든지 선사 통합이라든지 초대형 선사가 나타나면서 항만은 선사에 대해서 많은 그 협상력에 비대칭성을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꼼짝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실제로 요금을 낮춰라 해도 뭐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 투자를 해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형선이 들어오기 위해서 신규 크레인을 설치해야 되고 야드 공간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고 준설도 해야 되고 부도 암벽도 더 투자해야 되고 이런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선사 터미널 운영사라든지 항만 당국의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홀더 문제라는 게 나타나는데 항만이 선사의 어떤 그런 초대형 선박을 유도하기 위해서 초대형 전용 선석을 돈을 많이 들여서 건설을 해놨어요. 근데 건설하자마자 해운회사들은 뭐예요? 이미 다 건설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이용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협상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협상력이 갑자기 급격하게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홀더 문제가 생기게 돼서 항만은 선사를 보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선사가 항만 기항을 변경하겠다라고 한다면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더 문제는 얼라이언스 때문에 이런 홀더 문제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얼라이언스는 일정 기간 동안에 정기적으로 일정을 업데이트하면서 종종 항만 기항을 변경시켜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그런 투자를 해놓은 항만 기항이 중단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되죠. 항만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한 게 없어요. 마땅한 게 없습니다. 어차피 얼라이언스는 거대해졌고 초대형선은 들어와야 되고 그들이 화물을 갖고 들어오지 않으면 터미널은 운영이 안 됩니다. 만약에 얼라이언스가 하나 기항하게 되면요. 특정 항만을 기항하게 되면 연간 40만에서 70만 TU 화물을 갖고 들어오게 돼요. 이건 대단한 물동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꾸로 말해서 얼라이언스가 빠져나간다면 45만원 70만 TU가 나가는 거예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만이 어떤 형태를 하더라도 이런 협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는 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래도 어떤 항만 간 협력 또는 터미널 간 협력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그 문제점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고 최근 많은 항만들, 많은 터미널들이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특히 인접해 있는 항만들, 예컨대 여기 좀 예를 들었습니다만 미국 시애틀 항만하고 타코마 항만이 2015년에 항만 처리 능력, 운영,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전략적 제휴를 통해 단일 터미널 운영사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소위 인접 항만 간의 경쟁보다는 협력을 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여나가자 이런 함부르크 항이라든지 이런 로테르담 항만도 이와 비슷한 그런 항만 간 협력을 추진을 하고 있죠. 터미널 간 협력은 더욱 필요합니다. 한 항만에 여러 터미널이 있는데 특정한 터미널에만 얼라이언스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보면은 어떤 특정한 요일에 초대형선이 들어온다. 어란스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많은 인력과 장비와 야드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 초대형선이 들어오지 않는 요일에는 이런 자원이 필요가 없어요. 나무도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터미널이 피크에 어떤 부하가 걸린다면 인접해 있는 터미널의 장비나 인력,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면 이런 그 추가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2016년부터 홍콩의 허치슨하고 코스트코가 선석을 통합 운영하기 시작해서 2019년까지는 총 23개의 그 터미널을 통합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러한 그 터미널들을 통합을 하는데 가장 커다란 문제점들은 대부분의 터미널들이 선사 전용 터미널로 다 쪼개져 있다라는데 이렇게 터미널 간 협력이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항만 당국이 터미널 통합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갖고 터미널 간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주도해야 되고요. 제가 이 책에서는 전용 터미널의 재혁신이라는 최타를 하나 둬서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시면 좋겠고요. 우선 그 화주에 대한 얘기를 넘어가기 전에 항만 투자의 당위성 얘기를 잠깐 들여다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항만 경쟁력을 항만 물동량 순위로 많이 얘기를 하는 걸 봅니다. 부산항이 세계 5위나 6위의 컨테이너 항만이다. 세계 2위의 한적 컨테이너 항만이다. 좋습니다. 입항선박이 많다라는 것은 항만과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항로가 많아진다는 뜻이고 수출 화주 입장에서 본다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항로를 선택할 수 있고 해상 운송하는데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국제 무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서 항만 물동량을 갖고 경쟁력을 보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웅크다드의 항만 연결성 지수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돼요. 웅크다드에서 발표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기선 서비스의 연결성 척도인 동시에 무역을 촉진하는 경쟁력 척도로 이렇게 발표를 해요. 우리나라는 이 커넥티비티 인덱스가 2006년에 8위에서 2019년 3위로 올라가요. 대단히 향상됐죠. 이것이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2016년에 11위에서 2019년 8위로 상승하는데 기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신항만 투자 정책 이런 것들은 그 당위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신항만 건설을 보면 다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초대형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초대형 일반 터미널이 아니라 초대형 전용 터미널은 훨씬 더 많은 추가 투자가 필요하고요. 훨씬 더 많은 추가 투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터미널을 이용한다면 그 한 선박에게 초대형선에게 입항료나 터미널 사용료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맞죠.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그 추가 투자비를 결국 납세자가 내야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실질 어떻게 됩니까? 많은 항만에서 초대형선에 대한 선박 입항료를 할증하는 대신에 초대형선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으로 오히려 할인해주는 그런 경쟁을 하고 있죠. 거꾸로 말하면 선사나 화주에게는 이익이 되는데 항만에는 부담되는 그런 항만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사는 초대형선을 운항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항만 투자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선사에게는 세계 화주단체가 있죠. 세계 화주단체가 해운산업은 더 경쟁적이 돼야 됩니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아주 가격 경쟁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낮은 해상 운임 때문에 세계 각국의 수입 상품이 계속 저렴하게 유지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소비자가 이익을 봅니다. 그러면 다시 항만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초대형선을 납세자가 부담해서 지어놓고 그 항만을 이용해서 낮은 화물이, 즉 낮은 수입 상품이 들어올 수 있다면
그거는 뭐 당연히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문제는 부산항의 경우 처리 물동량의 절반 이상이 타국으로 가는 환적 화물이라는 거 있어요. 좀 직설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납세자 부담으로 항만에 투자해서 초대형선이 들어오게 된 다음에 그 초대형선의 환적 화물을 중국이나 미국의 소비자들의 화주를 위해서 항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거고, 그것이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더 싸게 받아서 결국은 납세자가 부담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 불합리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반론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환적 화물을 만약에 허브항만을 개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전략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부산항이나 싱가포르나 로테르담항이 환적 없이 그냥 지역 관문 항만이었다면 이런 광범위한 해상 무역로가 연결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죠. 맞아요. 또 기왕에 초대형선이 들어오게끔 장비하고 시설을 투자했다면 여기서 환적 화물을 좀 더 처리하면은 규모 경제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냐라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만 건설 계획을 들여다보시면 아예 5년, 10년 후에 환적 물동량을 처리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 환적 물동량을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했다면 그것에 대한 무슨 이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환적 물동 처리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만 도시의 부가가치나 고용에 기여하는 환적 화물로 만들어야만 되는 그런 것이 항만 투자의 당위성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환적은 운송 중에 내렸다 가는 거기 때문에 운송 중에 부가가치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좋은 화물이죠.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으로 가는 화물들을 환적할 때 단순 환적이 아니라 그 화물을 항만 배우지를 가져와서 조립, 가공, 검사, 전자상고래, 유통, 포장 같은 부가가치 활동을 해서 밸류를 크리에이션 시키는, 그렇게 함으로써 항만 도시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화물로 만드는 노력을 함께 해야만 항만 투자의 당위성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항만 정책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이 화주입니다. 화주. 아시다시피 화주는 실제 항만을 이용하는 실화주죠. 항만은 어떤 국제 물류 네트워크상 중요한 가치 창출의 가치 사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만 배후 단지에서 부가가치 활동을 통해서 제품과 상품의 가치가 창출되는 곳이다. 그런데 선사는 항만을 하나의 수송 로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주는 어떻게 하면 항만을 통해서 이런 가치 창출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이 둘이 조금씩 달라요. 첫 번째, 선사가 항만을 수송 로드라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화주들이 화물을 저희 도어투도어 서비스로서 선사에게 일괄 수송 위탁을 하게 됩니다. 일괄 수송 위탁이 돼요. 선사는 내륙 운송, 해상 운송을 결합한 복합 일괄 운송으로 저희 도어투도어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항만을 선택하든지 배우제 수송수단 경로를 선사가 결정을 하게 돼요. 이 경우는 선사는 항만을 수송 로드의 하나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항만에서 무슨 가치 창출의 기회를 찾는다다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를 보통 우리가 캐리어 헐리지 또는 라인 헐리지라고 말하는 선사 내륙 운송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사가 책임지고 일괄 운송을 하는 편리성과 가격이 싸다는 이점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런 수송 방식이죠. 이에 비해서 화주 내륙 운송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화주를 대리한 물류서비스 제공자가 공급 사슬에 대한 통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 보관 또는 항만 인근에서의 가치 창출 같은 것들을 하겠다라는 방식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그 화주가 화물의 흐름을 결정하고 화주가 지정한 운송인이 내륙 운송을 하는, 소위 멀천트 헐리지라는 화주 내륙 운송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런 화주 내륙 운송 같은 경우에 화주는 뭐 실제 화주일 수도 있고 뭐
또는 계약 하주일 수도 있고 또 대리인 될 수도 있어요. 선화증권상에서 선사의 책임에 내리운송이 포함되지 않는 조건을 보통 머천트 헐리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내리운송 방법이나 경로를 화주가 결정하면서 운송 시간과 비용, 가치 창출에 유리한 항만을 이제 화주가 선택할 수 있고 또 선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점차 최근 들어서 화주의 항만 선택이 증가되는, 소위 머천트 헐리가 증가되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게 돼요. 북유럽 같은 경우에 거의 연구에 의하면 한 60명 70%가 머천트 헐리지라는 얘기도 나오고 최근 미국 수입 업체들도 화주 내륙 운송 방안을 증대시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 대학원 학생에게 논문을 쓰게 했더니 결과가 나온 것이 한국의 그 화주 내륙 운송 결정도 67%, 북중국의 화주 내륙 운송도 56%로 나타나서 일반 그런 화주 내륙 운송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화주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항만 정책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내륙 연계 운송에 대한 육주 정책이 소홀히 됐다면 이제는 소위 바다만 바라보던 그런 항만 정책이 선사만 바라보던 항만 정책이 이제는 육축을 바라봐야 되고 화주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또는 적극적으로 아예 화주에게 항만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해 줄 수 있을까요? 라는 정책까지 표현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항만의 육축 정책은 말씀드린 대로 항만의 서비스 자체가 해측 서비스 강조에서 육축 서비스 강조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박 기항 빈도, 대기 시간, 접안 시간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 수준이죠. 이에 비해서 육축에 화주가 물건을 가져 나가거나 또는 대기하거나 하는 그런 서비스 시간 또는 신뢰성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강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항만의 그런 육축 정책에서는 중요한 것이 배후지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배후지 전략. 그래서 항만 배후지는 그동안 들여다보면은 항만에서 항만구역 내에 있는 배후지만 항만에서 신경 썼지요. 항만구역 밖에 있는 배후지는 항만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네, 항만 배후지 안에 항만구역 내의 것만 신경 썼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화주가 있는 저 항만 펜스 밖에 있는 배후지 전략을 항만이 세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배후지에 있는 화주나 복합운송 업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걸 네트워크 구축한다는 건 항만이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항만과 항만 배후지 간의 연계 운송에 직접 투자를 참여하게 되고 물류, 도착, 정보 서비스, 또 연계 운송 사업까지 홍보까지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배후지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라는 것은 항만공사 같은 또는 터미널 운영사가 항만 배후지의 연계 운송에 투자한다는 그런 얘기죠. 더더군다나 우리 같이 북중국 한적 화물이 많은 경우는 기존의 피도 연계 운송 이외에 새로운 항로의 피도 연계 운송에도 터미널 운영사나 항만 공사가 직접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항만 배후지 전략입니다. 항만 가치 창출에 관련된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수출입 화주들이 그 해외 항만에서 많은 그 부가가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그냥 부가가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현지 항만이나 또는 지방정부의 항만 정책을 이루어진 항만 서비스인 줄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항만이 항만 서비스로서 부가가치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의류나 부품 같은 거를 수입을 한다 할 때 중국 항만의 항만 배후지 창고를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납기를 줄일 수 있을까를 따져보게 되고요. 또는 현지 항만 배후지에서 어떤 커스터마이징 가공 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수출 제품 또는 수입 제품의 경쟁력도 달라질 수 있어요. 로테르담을 경유해서 독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로테르담 항만 배후 물류단지, 독일 국경이 있는 그 많은 항만 배후 물류단지에서 어떤 부가가치 활동을 할 수 있는가를 이해해야 자기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즉 수출입 화주는 항만을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자기 수출 화물이 가치가 증대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거고, 항만도 이러한 화주들의 가치 창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때 선택받을 수 있고 경쟁력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가가치 서비스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분류해서 보면 항만이 유통창고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품의 수령, 검사, 재고 관리, 라벨링, 포장, 바코드 배송 준비, 피킹 작업, 그다음에 뭐 영물류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제조형 창고로 로컬라이제이션, 커스터마이제이션, 조립, 가공, 그다음에 무슨 뭐 추가 작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고객 서비스 센터 기능도 할 수 있어요. 제품 테스트, 설치 교육, 제품 사용 교육, 전시 판매도 할 수 있는 거죠. 항만이 이런 걸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항만은 하역하고 보관하고 수송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닙니까? 항만 보관 수송은 항만의 고유한 코어 액티비티예요. 항만의 핵심 활동입니다. 고유 활동이죠. 이런 것들은 항만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비고유 non-core 액티비티예요. 여러분들 공항을 가보세요. 공항의 핵심 활동은 뭐지요? 활주로를 이용해서 서비스 해주는 것이 공항의 핵심 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공항에서 하고 있는 면세품, 호텔, 뭐 음식점 이런 것들은 다 공항과 관계가 없는 non-core 액티비티예요. 비고유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항의 모든 부가가치 매출액의 70%는 이 non-core 액티비티에서 나와요. 공항이라는 어셋을 정부에서 공사해 줬을 때는 그걸 최대한 활용하라는 건데 70%의 non-core 액티비티 활동을 하면서 많은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해요. 항만은 어떻습니까? 항만은 고유 사업만 하잖아요. 하역, 보관, 수송 관련된 것만 하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품의 수령, 검사, 제어 관리 이걸 왜 합니까? 로컬라이제이션, 커스터마이제이션 이런 항만이 왜 합니까? 전시 판매 테스트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항만의 그 비고유 사업을 통해서 아주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곳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최근에 그 뭐 국내 항만이나 또는 해외 항만 배후지의 물류센터나 또는 창고를 많이 짓는 걸 보고 또 많이 투자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창고나 투자, 그래서 물류센터가 뭐 하는 곳이냐라고 한다면 정말로 보관하는 곳일까요? 지금은 대부분 보관하는 것으로 쓰고 있어요. 보관하는 것으로도 수익이 되니까. 근데 퀴네라겔 뭐 여러분 세계 최대 물류 회사죠. 퀴네라겔 창고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에 들여다보면 그 모토가 퀴네라겔 창고에는 화물이 항상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움직인다. 보관이 아니고 항상 조립, 작업 이런 즉 보관 공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통합 물류 서비스로 인해서 피킹, 포장, 반품 처리, 수출 포장, 바코드 처리, 라벨링, 티켓팅, 크로스도킹 뭐 여러 가지 리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런 통합 물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이 퀴네라겔의 창고고 화물세 유통센터라는 거예요. 항만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화물이 막 움직이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물류센터나 창고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단순히 내가 보관만 하겠다라고 투자를 하는 경우라면 아주 큰 사업 기회를 놓치는 거죠. 화주가 그 창고나 물류센터에 화물을 둘 때 어떤 부가가치 서비스 니즈가 있는지를 찾아서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창고나 물류센터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부가가치 활동할 수 있는 물류센터로 바뀔 수 있는 거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항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항만의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저희 터미널이 항만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경쟁 요인이고 이걸 못하게 되면 화주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는 항만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항만의 새로운 미래 수익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생산성은 막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고 부가가치 서비스도 올라가는데
부가가치 서비스도 높아지고 항만 서비스도 높아지는 그런 항만으로 전통적 서비스 항만에서 선도적 서비스 항만, 최상급 서비스 항만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핵심은 부가가치 서비스를 얼마큼 제공해 주는 거냐라는 거예요. 항만이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 항만이만이 항만 사용자를 유용하는 것이고 경쟁 우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짐작하시겠습니다. 항만 배후단지에서의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활동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입주 기업의 70% 이상이 수출 화물을 단순히 보관하고 재고 관리만 하는 곳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항만 배후단지를 경험하는 환적 화물도 5%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서 부산항 또는 뭐 많은 우리나라 항만 전체 항만 배후지에 순수하게 배후단지의 고용 인원이 5,000명 내외밖에 안 돼요. 로테르담이나 싱가포르 항만 같은 경우는 뭐 톤다운을 기준한 만 톤다운 기준하게 되면 직접 고용 인력만 보더라도 3명, 2.7명인데 부산항은 0.6명으로 한 5배 차이. 근데 실제로 이거 더 많이 차이 나죠. 더 많이 차이 납니다. 환적 화물이 5%라고 했는데 국내에서 취급되는 환적 화물, 즉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환적 화물이죠. 이 중에서 가공, 조립, 검사 이런 부가가치 활동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나 중과재 성격의 제품들을 금액 기준으로 따져보면 전체 환적 물동량이 한 3% 되는 연간 78억 달러가 돼요. 이걸 만약에 그냥 소위 고용 인원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10,000명의 일자리가 됩니다. 대단히 많을 수 있는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항만공사 역할이 중요합니다. 항만공사는 펜스, 항만구역 펜스 밖에 있는 배후 물류단지의 고용까지도 관심을 둬야 되고 이 배후 물류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인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그 배후 물류단지에 있는 화주와 연결될 수 있는 투자도 연계 운송 수단이라든지 또는 내륙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것들 직접 투자까지도 해야 되는 그러한 그 환경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죠. 공간이 항만 배후 단지 항만구역 내에 있는 자유무역 단지 갖고는 안 되고요. 항만구역 밖에 있는 소위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부산시나 인천시나 여수 광양시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그 많은 그런 지방공업단지, 산업단지들을 다 자유무역지대로 묶어야 됩니다. 중국은 도시 하나를 다 자유무역지대로 묶지 않습니까? 항만도시를 묶어야 돼요. 묶어서 좀 더 광역의 이런 그런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서 이런 부가가치 활동이 수시로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것을 무슨 뭐 관세구역, 관세선 유지 여기에만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고용이 어떻게 관세선 유지보다 더 중요한 더 낮은 가치겠어요? 관세선을 더 늘리는 그런 것을 해야 되고 이거는 누가 요구해야 되느냐? 항만 당국이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요구를 해야 돼. 부산시장이 요구를 해야 되고 인천시장이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몫이죠. 물론 항만공사도 거기에 도움을 줘야 되고요.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요원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기술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더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스마트 항만 여기서 얘기가 많이 나고 디지털 항만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항만의 미래가 앞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항만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습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항만은 첨단 무인 자동화 터미널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자동화 터미널을 계획을 하고 있고 자동화 터미널에서 자동화 터미널과 그 다음에 고용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약간의 충돌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동화 터미널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고용이 줄게 돼요. 특히 이 터미널 내에 YT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줄게 됩니다. 한 세선석 기준으로 한 400명이 줄게 되는데 그럼 YT 기사가 줄어드는 것이
그 사람도 그러면 다른 직종으로 옮길 수 있느냐? 근데 무슨 뭐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게 있고 안 갈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줘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만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대로 넓혀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자동화 터미널로 인해서 줄어드는 인력은 이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그 화물 수송이나 보관이나 그다음에 무슨 뭐 각종 그런 부가가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해요. 그 인력을 흡수하고도 남습니다. 첨단 자동화 터미널을 통해서 좀 더 생산성이 높아지고 더 큰 배가 들어오고 더 물동이 많아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부가가치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그렇지 않은 재래식 터미널에 비해서 자동화 터미널로 YT 기사가 줄어드는 것 정도는 흡수하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넓은 범위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암벽 크레인의 어떤 무인 자동화가 현재 자동화 터미널이라면 이것이 이제 야드 자동화 그다음에 육축 연계까지도 무인 자동화 되는 현재로서는 선박에서 어떤 암벽 크레인의 무인 자동화가 가장 최첨단이지만 육축 연계까지도 무인 자동화 되는 터미널 될 겁니다. 이런 무인 자동화 터미널이 가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의 터미널들이 우리보다 훨씬 인건비가 싼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컨테이너 터미널이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완전 무인 자동화가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완전 무인 자동화만이 초대형 2만 TU가 넘는 초대형 선의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가장 커다란 버틀렉이 컨테이너 처리하는 겁니다. 컨테이너를 한 개씩 처리하는 거죠. 지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2개, 3개, 4개까지는 이제 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아예 번들로 16개, 26개, 30몇 개씩 번들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생산성 기술도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첨단. 또 연계되는 선박도 당연히 언맨드 어토노머스 쉽이 되겠죠. 무인 선박이 될 것이고요. 내륙 연계되는 것도 아예 뭐 하이퍼루프 같은 전용 화물 전용 하이퍼루프 같은 거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첨단 무인 자동화 터미널로 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스마트 항만은 디지털 항만입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겠습니다. 디지털 항만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화 된다는 건 항만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다 데이터화되고 그 데이터가 인공지능으로 분석이 돼서 최적화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최적화. 터미널 운영과 연계 운송, 그 다음에 소위 선박이나 또는 트럭이나 또는 뭐 열차 관련된 모든 접근이 가장 최적화될 수 있는 것을 다 인공지능이 한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옛날에 우리가 터미널을 운영할 때 플래너가 있었죠. 플래너가 연필로 손으로 이렇게 만든 그 플래너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컴퓨터 ADD로 컴퓨터가 그 플래너를 도와줬다가 인공지능으로 플래닝을 해나가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야드 플랜만 기계하는 게 아니고 모든 터미널 관련된 전 과정이다. 이런 소위 IoT 장치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고 그 정보가 누적이 된 것 같고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최적의 상태를 구해내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빅데이터 분석하고 뭐 한다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지만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이 크레인이 꼭대기에서 밑에를 보면은 동그라미가 있을 때 그것이 맨홀인지 사람 머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머리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이 다 수백만 번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만이 가능한 솔루션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디지털화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그 디지털화가 소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4차 산업 기술과 접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IoT 기반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보안에 관련된 부분도 더 중요해요. 디지털화가 되고 그러면 많은 정보가 다 이 중심 컴퓨터 중심으로 다 들어오게 되고 데이터화 되면서 그것이 나중에 사이버 보안 문제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함께 디지털화 그러면 사이버 보안이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스마트 항만은 의사결정의 통합 항만입니다. 통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의사결정이 지금은 예컨대 뭐 재해가 난다든지 항만에 사고가 났다든지 하게 되면 소위 의사결정 주체가 다 다르잖아요. 운영 주체 책임지는 사람 다르고 그다음에 사고 관련된 걸 책임지는 사람 다 다르고 그런 것들이 스마트 항만에서는 다 통합되어 있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그런 그 항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스마트화, 디지털화 얘기를 했습니다만 항만 산업이나 해운 산업을 되돌아보면 100년, 200년 되돌아보면 전기선 개발을 하면서 해운 산업이 확 이렇게 발전을 했고요. 또 컨테이너리제이션, 컨테이너화가 되면서 또 그런 혁신이 세계 무역 발전이나 해운 산업 발전을 크게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같은 스마트화 또는 디지털화가 해운 산업, 또 항만 산업을 다시 한번 경쟁력을 갖게 되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미래 컨테이너 항만 경쟁력은 그런 의미에서 좀 더 항만의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정말로 항만의 경쟁력은 항만에 국한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항만은 항만 배오지, 즉 화주가 있는 항만 배오지까지의 복합운송 경쟁력으로 다시 정의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항만이 서플라이 체인 자체라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박이나 터미널, 배오지 운송, 보관 유통 같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컨테이너 터미널의 경쟁력이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겠다, 강조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만공사 역할이 바뀌어야 됩니다. 항만공사의 그 게이트 정문은요, 이제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저 배우지로 확장을 해서 저 배우지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업무 영역이 항만 배우지까지 쫙 넓혀져야 되고요. 관세에서도 거기까지 넓혀놔야 됩니다. 그래서 항만과 배우지 간의 공급사설 관리를 해서 항만 배우지 시장을 갖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최근 연구를 여러 군데 연구를 보면은 항만공사가 관리자 기능만 했었는데 이제는 패실리테이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주의 가치를 창출시켜주는 패실리테이터가 되기 위해서 일부는 엔터프로너가 되게 되고 일부는 직접 인베스트먼트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공업법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제약 조건이 있어요. 항만공사가 갖고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꾸준히 학계나 또는 항만공사 스스로도 업계에서도 계속 항만공사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으면 우리 항만이 경쟁을 갖기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좀 어떻게 좀 중요한 결혼식 갔다 좀 기차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좀 늦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 교수님 그 강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화면 공유 꺼주시겠습니까, 교수님? 네네. 예. 여러분들 여기 그 항만 경제 고민현 교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사서 읽고 있는데 저도 조금 봤습니다만 아주 알기 쉽게 항만 경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도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많이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지정 토론은 제가 몇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정이 잘 안 된다 그러셔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박종록 그 사장님 지금 들어와 계시고 또 김영성 씨라고 지금 서산시청에 계시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아마도 질문하실 내용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조금 두 분이 좀 생각하셨다가 질문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